자, 이번 시간엔 투자자산하고 유형자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산은 시험 측면에선 중요성이 좀 떨어지고요. 유형자산이 더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투자자산에 있는 개정 과목들을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성 예금.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는데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장기 정기적금 정기예금이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기예금 정기적금 가입하는 건 뭐 다 아시죠? 근데 장기 길게 가입했을 때 뭐 내가 3년짜리 정기적금 가입했다 그럴 땐 장기성 예금, 그렇게 쓰시는 거고요. 그냥 1년짜리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에 가입할 땐 그냥 단기라고 해서 그냥 정기예금 정기적금 그 개정 과목을 그냥 쓰시면 됩니다.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두 번째, 특정 현금과 예금. 앞에서 한번 언급은 나왔었죠. 이거 당좌개설 보증금, 당좌예금 개정 과목 배울 때 나왔던 거죠. 특정 현금과 예금은요,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현금이나 예금을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돈이긴 한데 내 맘대로 쓸 수 없을 때, 사용이 제한됐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당좌개설 보증금. 이 말이 나오시면 특정 현금과 예금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저 이름이 어려운 이유는 자체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고요. 잘 쓰지 않는 이름이기 때문에 생각이 좀 잘 안 납니다. 그 다음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좀 같이 알아두시고요. 세 번째 매도 가는 주권 178번, 네 번째 만기 보유 주권 181번. 얘네들 코드 번호는요. 비유동 자산 중에 하나인 지금 우리 뭐 배우는 겁니까? 투자 자산 코드 번호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옆에 123번, 124번 이름은 똑같은데 코드 번호가 다르죠. 얘네들은 유동자산 중에 하나인 당좌자산 코드 번호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거의 나오시면 178번, 181번 이걸 씁니다. 얘가 나온 적은 시험에 없는데 그래도 혹시나 여러분이 코드 번호 헷갈릴까봐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코드 번호가 다르다는 거. 다섯 번째, 장기 대여금. 옆에 단기 대여금 써있죠? 비교하시면 쉽게 그래도 의미가 와닿을 것 같습니다. 장기 대여금, 대여, 돈을 빌려줬다, 길게. 그래서 장기 대여금이고요. 상대적으로 짧게 빌려주면 단기 대여금. 그 다음 6번은 조금 신경 쓰도록 하십시오. 투자 부동산이란 이름, 옆에 토지나 건물이란 이름이 있죠. 개정 과목. 토지나 건물은 우리가 토지나 건물을 취득했을 때 이 목적에서 사면, 사용하려고 샀을 때는 토지 건물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토지나 건물을 샀을 때 이 목적에 살 수도 있겠죠. 투자하려고 투자 목적에 사면 그때는 투자 부동산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은근히 잘 틀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 7번의 퇴직 연금 운용 자산 코드 번호가 186번이고 이건요 퇴직연금인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했을 때 쓰는 이름이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 다음 얘랑 꼭 구별하실 게 확정기여형에 가입했을 땐 퇴직급여 508번, 806번 이것들을 사용해야 되는 거. 급여형일 때 쓰는 이름하고 확정기여형일 때 쓰는 이름이 서로 다르죠. 퇴직연금 운용자산, 퇴직급여. 이건 나중에 뒤에 부채 쪽에서 저희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개정 과목을 배울 때 그때 조금 더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거 가지고 점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키시고 회사 코드 2019번으로 로그인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표 입력 밑에 뭐라고 한 줄 써있죠? 923번 투자산 처분익 설정할 것. 개정 과목을 만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잠시 열어서 923번 마우스로 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코드 번호 아무데나 찍고 923번을 치면 이동되죠. 이렇게. 그래서 개정 과목을 바꿔라. 근데 바꿀 때 이름 여기다 쓴다고 글씨가 바뀌지 않는다. 상단 오른쪽 상단에 가서 쳐야 된다고 그랬죠. 투자 자산 처분 이익. 그 다음 성격도 알려줬죠. 일반으로 하라고. 그래서 여기 성격까지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시고 일반 점표 입력을 열어서 3월
1번 7일. 당좌 거래 개설을 하면서 당좌 개설 보증금 100만원을 자기 압수표로 지급하였다. 돈을 줬죠. 대변에 자기 압수표로 주면 뭐라고 합니까? 현금이죠. 자기 압수표를 줬을 땐 얼마요? 100. 그 다음 차변의 이유. 시험 지문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당좌 개설 보증금. 그 말이 나오시면 누가 떠올라야 된다고 그랬죠? 어떤 이름? 특정 현금과 예금. 그 이름이 연상이 되시면 됩니다. 두 번째 9일날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 100주를 주당 3만원에 매입하면서 수수료 10만원 포함해서 통장에서 이체하였다. 돈 줬죠? 대변에 보통 예금. 돈 얼마 주면 됩니까? 네, 100주를 3만원씩 사니까 총 얼마 줘야 됩니까? 네, 300만원을 줘야겠죠. 100주 곱하기 3만원. 그런데 수수료 10만원 포함이니까 내가 총 줘야 될 돈은 310만원이 되시겠죠. 차변의 이유. 우리가 돈을 준 이유가 뭘 샀죠? 주식을. 자, 주식을 샀을 때 써야 되는 이름 뭐 있습니까? 단기 매매증권, 매도 가능증권, 만기 보유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네 가지 중에서 만기 보유증권이라면 안 되죠? 주식을 산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만기 보유증권은 제외하시고, 그러면 세 가지가 남는데 장기 투자 목적이라고 했으니까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이름도 쓸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은 우리가 많이 사야 되죠, 주식을. 근데 이번에 보시면 주식을 얼마만큼 많이 샀다는 그런 개념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이름은 이 이름밖에 없다는 거죠. 매도 가능증권. 그런데 매도 가능증권이 코드 번호가 2개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험에 장기 투자 목적, 장기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비유동에 있는 코드 번호 178번을 써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123번이 아니시라 코드 번호 주의하시고, 그래서 178번 매도 가능증권. 그 다음에 매도 가능증권 자체는 300만원인데 수수료 10만원도 줬죠. 이 수수료 10만원 어떻게 합니까? 취득할 때 수수료, 부대 비용,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그래서 매도 가능증권은 얼마가 돼야 돼요? 310만원이죠. 비교하실 거, 단기 매매증권이었다면 이 자리에 10만원이 포함이 안 돼야겠죠. 10만원이 빠지시고 그 10만원은 900번대 수수료 비용으로 하셔야 되겠죠. 단기 매매증권이랑 꼭 비교하셔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은 매도 가능증권이니까 취득원가에 포함되니까 이 속에 포함돼야겠죠. 그 다음 3번 15일 돈 얘기가 두 번째 줄에 나오죠. 당좌 수표를 발행. 그러면 그 말 나오시면 습관적으로 떠오르셔야 됩니다. 대변에 당좌 예금. 얼마를요? 500. 그 다음에 돈 줬다는 얘기가 두 번째 줄 끝에 또 나오죠. 줬다. 뭐로요? 현금. 얼마요? 20. 자, 차변의 이유. 돈 준 이유. 돈 왜 줬습니까? 채권 사느라고. 근데 앞에 이렇게 썼죠.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이름 쓰라는 소리예요? 네, 이런 이름 쓰라는 소리겠네요.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만기 보유 증권도 코드 번호가 2개죠. 그래서 첫째 줄에 만기 날짜가 있는 겁니다. 만기 날짜가 지금 2030년 12월 3일 한참 남았죠. 그래서 장기 비유동 코드 번호 181번을 써야 됩니다. 요 위에 건 만기 날짜가 얼마 안 남았을 때, 짧을 때, 단기일 때 써야 되는 코드 번호고, 그래서 지금은 181번. 또 이건 위에 거랑 마찬가지죠. 수수료 20만원도 취득원가에 포함돼야 되니까 20만원도 만기 보유증권 속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4번 3월 20일 투자 목적으로 대구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했다. 대변에 돈 줬죠? 어음을 발행하시면 두 가지 이름 뭐요? 지급 어음, 또 하나 미지급금. 두 가지 이름이 떠오르셔야 되죠. 지급 어음이라고 해야 됩니까? 미지급금이라고 해야 됩니까? 미지급금. 이유는요, 토지를 샀기 때문에.
상거래가 아니죠. 우리가 맨날 사와야 되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지급금. 거래처 꼭 거셔야죠. 대구. 얼마짜리요? 2천. 그 다음 차변에. 자, 왜 어음을 줬나요? 토지를 샀죠? 토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요? 토지 앞에 뭐라고 돼 있죠? 투자 목적으로. 그래서 무슨 이름을 써야 된다고요? 투자 부동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5번 3월 31일 날 투자 목적으로 취득했던 토지를 당좌수표 5천 받고 팔았다. 투자 목적이니까 뭐 이제 어느 정도 땅값이 뛰면 팔아야겠죠. 그래서 팔았다는 거죠. 그러면 팔았으니까 사라져야죠. 대변 가서 뭐가 사라집니까? 금방 위에서 샀던 요게 사라지는 거죠. 투자 부동산. 토지가 아닙니다. 투자 부동산이 팔리는 거지. 자, 장부가액. 여러분 팔렸으면 사라지죠? 제가 사라질 땐 무슨 금액으로 사라진다? 장부가로 사라집니다. 장부에 써있는 숫자대로 사라져야 되죠. 그래야 장부에서도 완전히 지워질 테니까. 2천. 그 다음 차변에 돈을 받아야 되죠. 당좌수표 받으면 뭐라고요? 현금. 얼마 받았대요? 5천. 많이 뛰었죠? 대차가 안 맞으시죠? 빨간색 뜨죠? 어느 쪽에 안 맞습니까? 밑에를 보시면 대변 쪽에 없다는 거 알 수 있죠? 대변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팔았다는 걸 뭐라고 합니까? 처분. 그 다음 대변을 메꿔야 되죠. 대변이 메꿔야 된다는 건 우리가 팔았을 때 뭐가 생겼다는 증거입니까? 이익이. 손실이 났으면 차변 쪽이었겠죠. 그래서 처분2. 제가 그래서 글씨를 처분2라고 썼죠. 그런데 뭘 판 거예요? 투자 자산을 팔아서 이익 난 거죠. 그래서 923번 투자자산 처분익 3천이죠. 2천에 사서 5천에 팔았으니까 당연히 3천이 이익 나는 게 맞으신 거죠. 자, 되셨죠? 자, 이거 하시고 그 다음 나오시고 그 다음 페이지 가서 유형 자산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자산은 뭐냐? 유형 자산은요, 우리가 뭐라고요? 사용하려고 사는 겁니다. 근데 단기간이 아니라 좀 길게 쓰려고 1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겁니다. 그런 걸 유형 자산. 유형이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나요, 여러분? 물리적 형태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유형이란 말에서 그건 성립하겠죠. 그 다음에 유형 자산의 주요한 개정 과목들, 먼저 토지, 건물. 토지나 건물은 뭐 어려운 말 아니실 거고, 구축물도 있습니다. 구축물은요, 뭐 정원이라든가 교량, 그런 게 구축물입니다. 뭐 이제 회사들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구축물들은 뭐 이런 컨테이너 박스죠. 컨테이너 뭔지 아시죠? 어떤 회사들 가면 이런 컨테이너를 어디다 놓고 여기를 뭐 여기서 사무실로 쓰는 회사도 있고, 여기를 창고용으로 쓰는 회사도 있고, 내부를 개조해서 기숙사로 쓰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컨테이너 같은 것도 구축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여러분 차량 운반구는 꼭 차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타는 종류는 다 차량 운반구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차량 운반구요. 오토바이도 차량 운반구입니다. 오토바이도 만약에 오토바이 나오면 차량 운반구입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도 차량 운반구가 됩니다. 그 다음 뭐 지게차 그런 거 다 사람이 타죠. 차량 운반구. 그 다음에 비품은 직기 비품이라고 해서 잡다한 건 다 비품입니다. 여러분 사무실 안에 있는 건 다 비품입니다. 뭐 책상, 의자, 컴퓨터, 모니터, 뭐 냉장고, 책꽂이, 소파, 에어컨, 프린터, 프로젝터 그런 거 다 직기 비품이라고 하죠. 네, 비품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건설 중인 자산. 여기 키워드 단어는 뭡니까? 중. 그러니까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죠. 건설 중인 자산. 이런 개정 과목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셔서 자, 중요한 거 취득 원가. 취득 원가는 언제나 중요하죠. 외부에서 샀을 때 우리가 샀을 때 매입가액에다 뭐 플러스한다? 부대비용을 플러스해야 된다는 거. 이건 계속 줄기차게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가 건설.
우리가 스스로 만들 때, 사오지 않고 만들 때도 제작 원가 만드는데 돈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 부대비용, 똑같이 부대비용도 포함돼야 되는 거. 부대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게 원칙이다. 그 다음에 교환은 크게 동종교환. 동종교환은요, 사용 목적이 똑같은 것끼리 바꾸는 겁니다. 뭐 가장 대표로 차끼리 바꾼다? 동종이죠. 그 다음에 차하고 기계하고 바꾼다? 그런 건 이종 교환이 될 겁니다. 그런데 동종교환은요, 뭐라고 썼냐면 취득원가가 제공한 자산의 뭐라고요? 장부, 가액, 제공한이란 말은 준 거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주는 거에 장부가. 그 다음 이종교환일 때는요, 제공한, 우리가 주는 거에 공정가액. 그래서 시험에서는 요 두 개를 바꿔서 많이 냅니다. 위아래줄을 바꿔서 맞냐 틀리냐로 이렇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다르냐면 동종교환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기 때문에 옆에 이유를 써놨는데 손익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처분이익이라든가 처분손실 그런 계정 과목이 안 나타나게 하려고 장부가액으로 하는 거고요. 이종교환은 처분한 개념으로 봐서 처분손실이라든가 처분이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가로 합니다. 그 다음 정부 보조.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는 거죠. 정부 보조금, 국가에서 지원되는 돈이 있는데 그때 뭐로 한다? 공정가액으로 한다. 저 말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물건을 보통 회사들이 기계 같은 거 살 때 정부 보조금이 나오거든요. 우리 회사가 기계를 살려고 그래요. 1억짜리를. 근데 국가가 어떤 산업 육성 목적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게 정부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정부 보조금을 줍니다. 뭐 예서 3천만 원을 보조해 줬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이 기계 살 때 얼마만 있으면 됩니까? 7천만 있으면 되겠죠? 국가에서 지원해 준 돈 3천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돈 갖고 이 기계를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 회사가 이 기계를 사겠죠, 나중에? 그러면 기계를 샀을 때 얼마라고 장부에 써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 돈은 얼마밖에 안 들어갔어요? 7천. 그래서 7천이라고 써야 되냐? 아니요. 얼마라고 쓴다? 1억이라고 써야 된다고요. 국가에서 지원해준 돈이랑 합쳐서 1억 주는 거죠. 그래서 1억으로 써라 그 말입니다. 그게 공정가액. 공정가가 뭡니까? 시가. 쉬운 말로 기계 시가가 시세가 1억짜리잖아요. 그러니까 1억으로 표시하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무상취득. 무상취득은요, 무상이란 말은 대가가 없다. 쉬운 말로 공짜입니다. 공짜로 얻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뭐 기부받았다 그런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공짜로 돈 하나 주지 않고 기부받았다. 그러면 장부에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써야 되죠. 왜? 어쨌건 어떤 물건이 생길 거 아니에요. 받았기 때문에. 그때 역시 공정가, 시가로 받는. 시가가 1억짜리, 이 기계가 1억짜리인데 누가 우리한테 그냥 줬어요. 그러면 우리 역시 장부에 기계 1억이라고 이렇게 써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현물, 출자, 출자란 말이 나왔는데요. 출자는 투자 말하는 겁니다. 쉬운 말로 투자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투자 받으면 우린 대가로 뭘 줍니까? 주식을 주는 거죠. 이게 회사면 투자자가 이런 사람이죠. 주주가 우리 회사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는 그 대가로 뭘 줍니까? 이걸 주는 거죠. 주식을. 그런데 보통 저렇게 투자를 받을 땐 돈으로 투자를 받고 우리가 주식을 주는 겁니다. 회사가. 그런데 현물, 그러니까 돈이 아니라 물건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주식을 줬다 이 소리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받았죠? 아까처럼 기계란 물건을 받았다면 그 받은 물건에 뭐라고요? 제공받은 자산에 뭐요? 공정가액. 이 사람이 주주가 우리한테 1억짜리 기계를 줬다고 하면 기계에 1억 이렇게 써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일괄취득이란 말이 나오네요. 일괄취득은 공정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라. 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토지하고 건물을 사려고 그래요. 토지하고 건물을 사야 되는데 자 이걸 합쳐서 1억 주고 사기로 했어요. 그냥 이 대가로 1억을 줬다는 소리예요. 토지하고 건물 합쳐서. 그러면 우리가 장부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장부 우리가 산 건 몇 개예요? 2개죠. 장부에 이렇게 쓸 수 없다는 소리죠. 토지와 건물 1억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써야 되거든요. 토지는 얼마?
건물 얼마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지금 둘이 합쳐서 1억인지는 알겠지만 각각 써야 되니까 각각 얼마로 기재하는데 이 금액을 지금 모르죠. 그러면 나눠주라는 소리예요. 그걸 뭐다? 안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 1억이란 금액을 얼마는 토지로 얼마는 건물로 이렇게 나눠주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어떻게 나누냐? 그냥 뭐 우리 쉽게는 뭐 가장 쉬운 건 우리 뭐 반반이죠. 토지 5천, 건물 5천 그러면 속 편하겠지만 그렇게 아니라 비율에 따라 뭐요? 토지가 시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토지가 뭐 7천만 원짜리다. 건물은 5천만 원짜리다. 그러면 1억을 7천 대 5천의 비율로 나눠서 각각 금액을 계산하시라는 소리예요. 그게 공정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철거. 철거는 다 아시죠? 예, 뭐 철거는 뽀개서 없애는 거죠. 근데 철거가 시험에 두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첫 번째 철거, 구입 후 철거, 사서 철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합니다. 이건 토지의 취득 원가로 합니다. 여러분 구입 후 철거란 말은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삽니다. 근데 여기 땅도 살 거 아니에요. 땅과 건물을 같이 삽니다. 그런데 같이 샀는데 당연히 땅값도 주겠죠. 뭐 땅값 1억 주고 건물은 3천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되게 멋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건물을 사용할 계획이 전혀 없는 겁니다. 사가지고 뭐 할 거예요? 헐어요. 건물을 헐고 다시 지어서 우리가 그 건물을 쓰려고 해요. 그러면 근데 저 건물은 돈 줬죠. 돈 줬는데 기껏 돈 주고 사가지고 헐어버리죠. 예, 근데 왜 돈을 줬다 헐어버릴 걸? 예, 우리는 이 건물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땅만 필요하다는 소리죠. 그래서 전부 다 뭐로 한다? 토지의 취득원가로 한다는 겁니다. 시험엔 얘가 더 중요합니다. 아래 거보다. 그 다음 사용 중 철거라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이 우리 겁니다. 우리 건데 여태 썼어요. 우리 회사가 여기서 일했어요. 이러다가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면 헐고 다시 짓죠. 뭐 재건축이라고 하죠. 헐고 다시 지을 거라고요. 그러면 헐었다. 그때 우리가 쓰던 건물을 헐어버리면 그때는 비용 처리합니다. 뭐 책 같은 데는 단기 비용인데 비용이랑 같은 말이죠. 단기는 오래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의 비용으로 처리해버려라. 그래서 그때 쓰는 이름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합니다. 건물이 유형자산이고요. 처분, 여러분 우리 파는 게 처분이었죠. 근데 파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철거도 처분 개념입니다. 우리가 뭐 쓰레기 갖다 버리잖아요. 그것도 처분입니다. 쓰레기 처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처분했는데 이 경우는 그냥 헐어버리는 거니까 이익이 날 수는 절대로 없죠. 그래서 처분, 손실로 한다는 겁니다. 철거는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위에 게 더 중요합니다. 토지의 취득 원가라고 한다는 거. 그 다음 밑에 감가상각. 감가상각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죠. 감가상각 정의를 옆에 쭉 써놨는데 길면요. 요 말이라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요? 배분. 이게 감가상각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차를 삽니다. 차가 얼마짜리다? 1,000만 원짜리예요. 그러면 올해 샀어요. 19년에 차를 사면 자, 차 사는 사람들은 다 계획을 하죠. 나 저 차 사면 몇 년은 타야겠다 계획을 합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우리는 20년에도 탈 거고 21년, 22년, 23년 나는 한 5년 동안은 탈 계획이에요. 올해 사가지고 5년 동안은 탈 계획이에요. 그러면 19년에 1,000만 원을 줘야 되죠. 그러면 저 1,000만 원은 올해 19년도에 돈이 나갔지만 19년도의 비용이 아니라요. 나는 저 차하고 저 돈하고 교환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저 차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효익을 얻을 겁니다. 몇 년 동안? 5년 동안 탈 계획이니까 5년 동안 나는 어떤 이익을 얻어낼 겁니다. 그러면 돈은 19년에 줬지만 이 지출된 1,000만 원도 5년 동안에 나눠서 비용 처리하라는 소리입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배분. 발생하는 기간에 효익을 얻는 기간 동안 나눠서 비용 처리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의 정의가 저렇습니다. 좀 긴 거 같으면 요 말이라도 알고 계십시오. 뭐요? 배분. 비용을 나눠서 처리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시험
감가상각이 뭐냐고 나올 땐 이 말이 있는 걸 찾으면 정답입니다. 배분. 그 다음에 감가상각의 3요소. 감가상각의 3요소는 감가상각을 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 취득원가. 아까 예로 따지면 취득원가는 1,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 잔존가치. 잔존가치는요, 여러분 내가 아까 5년 탈 계획이었죠? 그럼 5년 다 타면 5년이 막상 지나면 그 차를 뽀개버리는 게 아니죠. 갖다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소위 중고차로 내다 팔잖아요. 그럼 일부가 회수될 수 있죠. 그러니까 5년이 지나도 차의 가치는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잔존 가치. 그 다음 또 하나, 내용 연수. 아까 5년 동안 탈 계획이라고 그랬죠. 그게 내용 연수입니다. 근데 내용 연수는요, 옆에 써놨는데 경제적 내용 연수가 있고 물리적 내용 연수가 있고 법적 내용 연수가 있는데, 제가 이거 오타가 아니라 여기서 말한 내용 연수는 경제적 내용 연수란 소리입니다. 물리적 내용 연수 아니고 법적 내용 연수 아닙니다. 먼저 법적 내용 연수는 뭐냐면, 법적 내용 연수는요, 예를 들면 법으로 정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가 우리가 무슨 차를 샀는데, 차를 샀으면 5년 동안만 타야 된다 법으로 지정해주면 그게 법적 내용 연수입니다. 우리가 6년을 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놓은 게 법적 내용 연수고요. 물리적 내용 연수는 말 그대로 여러분 차 막 진짜 타면 고장 날 때까지 타는 게 물리적 내용 연수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탈 수 없는 상태까지, 그게 물리적 내용 연수입니다. 뭐 차 관리만 잘하면 20년도 탈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까지 하는 게 물리적 내용 연수고요. 경제적 내용 연수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차를 살 때 나는 이 차를 사서 한 5년 정도 굴리면 만족하겠다 이렇게 했죠. 그게 경제적 내용 연수의 의미입니다. 나는 5년 정도면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나는 뽕을 뽑았다 뭐 그러죠. 그게 경제적 내용 연수의 개념입니다. 시험에 한 번인가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때 뭐 여기서 말하는 내용 연수는 물리적 내용 연수다. 그렇게 해서 오답 처리된 적이 있습니다. 감가상각에서 말하는 내용 연수는 경제적 내용 연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감가상각 방법. 감가상각 방법은 중요합니다. 정액법, 정률법 막 나오는데 무진장 많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 중요한 방법만 써놨는데요. 여러분 꼭 요 두 가지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정액법, 정률법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연수학계법도 시험은 한 번인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래도 정액법과 정률법은 최소한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생산량 비례법이란 말이 나왔는데, 옆에 조업도 비례법이란 말이 있죠. 조업도란 말이 좀 와닿지 않을 겁니다. 생산량이란 말은 느낌상 뭔지 이렇게 와닿는 게 있을 텐데, 조업도란 말은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조업도 비례법이, 조업도란 말이 나오시면 생산량으로 바꿔서 생각하시라는 소리입니다. 똑같은 말은 아닙니다. 조업도가 더 넓은 개념이고 생산량은 조업도 중에 하나입니다. 일부거든요. 근데 시험 볼 땐 그냥 생산량이란 말과 조업도란 말은 같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푸셔도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조업도란 말이 나오시면 그냥 생산량으로 바꿔서 생각하십시오. 자, 그리고 감가상각 방법들에 대해서 나오죠. 정액법이 제일 쉽습니다. 왜? 정액은 매년 똑같거든요. 그래서 계산하는 게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빼서 내용연수로 나누죠. 정률법 나오고, 근데 정률법이 시험에 나올 땐 여러분 여기 뒤에 보시면 요 상각률을 계산하는 방법이 여기 써 있는데, 딱 보셔도 좀 머리가 아플 겁니다. 루트가 나와가지고 저거 계산 못합니다. 이거 계산기로도 계산이 안 됩니다. 이건 특수한 계산기로만 계산해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아니고 이거 알려줍니다. 그냥 상각률이 얼마인지 이 자리는 알려줍니다. 계산 문제로 나올 땐. 그래서 계산식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들이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해보면서 회계처리 연습까지 다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밑으로 내시면 자료가 있습니다. 18년 1월 1일 기계장치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10%에 구입하였다. 이 기계를 사용해서 5년 동안 제품 10,000개를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으며 18년과 19년에는
18년에는 1500개 그래서 생산했고 저 기계를 이용해서 19년도엔 2500개를 실제로 생산했대요. 여기까지만 하고 자 그래서 정액법으로 계산해 볼게요. 정액법이 제일 쉽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서 정액법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취득가액 마이너스 잔존가치. 잔존가치는 왜 빼주는 거예요? 잔존은 남아 있어야 되니까 감가상각을 안 해야 되니까 빼줍니다. 나누기보다 내용 연수. 계산하시면 자 취득원가 얼마요? 얼마에 샀나요? 100만원 마이너스 잔존 가치. 잔존 가치 몇 프로요? 10%. 그럼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라는 소리입니까? 10만원. 100만원에 10%. 그 다음에 내용연수 몇 년이요? 5년. 그럼 분자가 얼마입니까? 90만원. 분모는 얼마입니까? 5년. 그럼 얼마 나오세요? 18만원. 감가상각비는 18만원입니다. 매년. 정액은 매년 똑같습니다. 자, 회계처리. 대차를 나눠서 자, 회계처리까지 같이 해보는 겁니다. 감가상각비 얼마요? 18만원. 이거 언제 회계처리하는 겁니까? 결산 때. 18년 12월 31일 날 이렇게 하는 겁니다. 10만원. 여기는요. 감가상각 누계 이런 거 본 적 있죠, 여러분? 재무상태표 할 때 18만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옆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입니까? 18만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써놨습니까? 제가 장부가액. 장부가액이 뭡니까? 취득가액에서 꼭 아셔야 된다고 그랬죠.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뺀 거. 취득가액 얼마예요? 100. 누계액 얼마래요? 18만원. 그러니까 100만원에서 얼마 빼면 돼요? 18만원 빼면 됩니다. 그럼 얼마 나옵니까? 82만원. 그래서 18년 12월 31일에 저 기계는 82만원짜리가 된 겁니다. 그 다음 1년 또 지나서 또 하셔야겠죠? 자, 어떻게 됩니까? 똑같죠. 왜 똑같아요? 예, 매년 정액법은 매년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옆에 누계. 여러분 18만원 아닙니다. 왜? 누계라고 그랬죠. 누계는 쌓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18만원이니까 작년에 18만원, 올해 18만원.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36만원이 되죠. 감가상각 두 번 했으니까. 그러면 장부가액은요. 취득가액 100만원에서 누계액 36만원 빼시면 그럼 얼마 나오세요? 네, 64만원 나오겠죠.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 똑같을 거고 얼마 됩니까? 네, 54만원 되겠죠. 누계액은 18만원이 또 생겼으니까 그러면 장부가액은요. 네, 54만원 빼니까 46만원 되겠죠. 장부가는 100만원에서 54만원 빼주니까 그 다음 여기요. 네, 72만원. 그럼 얼마 됩니까? 28만원. 장부가 여기요. 90만원. 맞죠? 얼마 나옵니까? 네, 10만원. 당연히 이 자리 여러분 10만원 나와야 됩니다. 왜? 5년 동안 감가상각 할 거라고 그랬죠? 5년이 되면 잔존가치, 남아있는 가치, 잔존가치 10%인 10만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년 다 지나면 저 차는 10만원짜리가 남아있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다음 정액법이 쉬우실 거예요. 여러분 계산이 정액법 정도는 꼭 하셔야 됩니다. 정액법도 못 하신다면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서 정률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 정률법 할 때는 정률을 알려준다고 그랬죠. 왜? 안 그러면 저 계산이 안 돼서. 그래서 정률은 얼마인지 알려줍니다. 시험 나오시면. 자, 어떻게 계산하죠? 취득가액 100 위에 공식이 있었죠? 마이너스 뭐요? 감가상각 누계. 그런데 지금 처음 감가상각 하는 거니까 아직 감가상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러니까 누계액 제로죠. 맞죠? 제로. 그러면 곱하기 정률 0.369. 그럼 얼마 나오십니까? 36만 9천원. 맞죠? 그러면 여기 회계처리요. 감가
삼각비 비용일에서 차변에 36만 9천원. 대변은요. 감가 삼각 누객 36만 9천원. 누객 당연히 얼마입니까? 36만 9천원이죠. 한 번밖에 안 했으니까 감가상각을. 장부가는요. 누객을 빼준 금액이라고 그랬죠. 취득가액 100만원에서 36만 9천원을 빼주면 그럼 얼마 나오세요? 63만 1천원이 될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또 하셔야겠죠? 19년에도 자 계산 어떻게 합니까? 100만원 마이너스 제로가 아니죠. 누객이 이제 있죠. 얼마? 36만 9천원 곱하기 0.369 정률 그러면 나오겠죠.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23만 2,839원 223만 2,839원 요 숫자만 바뀌겠죠? 23만 2,839원 이름은 똑같을 거고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객 계산기로 꼭 해보십시오 여러분. 23만 2,839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누객은 얼마가 될까요? 누객은 위에 36만 9천원 더해겠죠. 60만 1,839원 이렇게 되겠죠. 601839 그러면 장부가액은요 39만 8,161원이 될 거고 맞나요? 세 번째 연도는요. 세 번째 연도는 취득가액 마이너스 누객 601839 곱하기 0.369 그럼 얼마가 나옵니까? 네, 딱 안 떨어지죠? 14만 6,921원 소수점은 버리겠습니다. 소수점까지 나오는데 소수점은 버릴게요. 14만 6,921원 그죠? 여기도 14만 6,921원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 누객은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 누객은 74만 8,760원 748760 그러면 장부가액은요 25만 1,240원 21년에는요 100만원 마이너스 누객이 얼마라고요? 748760 빼기 곱하기 0.369 그럼 얼마가 나오나요? 또 소수점은 버리겠습니다. 92,707원 92707 92707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장부가액은요 841467 그러면 장부가는 158533 158533 마지막 연도 하실 수 있겠죠? 58498 58,498원 58,498원 그럼 누계액은요? 얼마 나옵니까? 89만 9,965원 899965 899965가 나오네요. 그럼 장부가액은 110035 이렇게 되겠죠. 근데 원래는요 이 자리 아까 얼마 나와야 된다고 이 자리 10만원 돼야 됩니다. 예. 근데 왜 10만원이 아니야? 소수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산할 때 제가 소수점 다 버리고 했죠. 그래서 소수점 때문에 조금 뒤에 얼마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수점을 다 무시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고 이론적으로 하면 이 자리 10만원 나오게 되는 겁니다. 5년 다 지나면 잔존가치 10만원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률법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연습 삼아서 여러분 끝에까지 다 해본 거고요. 여러분 실제 시험 나오면 여러분한테는 이거 뭐 5년까지 다 알아 그런 시험 문제는 안 내고요. 예, 안 내고 1차 연도 아니면 2차 연도 정도 물어봅니다. 예, 보통 2차 연도를 많이 물어요. 1차 연도가 좀 쉬어서 2차 연도 정도를 많이 물어보고요. 그 뭐 뒤에까지 다 알아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연수 합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합계법 위에 공식 보시면서 자, 연수 합계법 어떻게 해요? 취득가액 100 마이너스 뭐요? 잔존 가치 10만원 곱하기 이렇게 돼 있죠. 분수. 분모가 뭐래요? 내용연수의 합. 내용연수의 합이라는 건요. 지금 우리 몇 년도까지 감가상각이 돼요? 5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첫 번째 연도, 두 번째 연도, 세 번째 연도, 네 번째 연도, 다섯 번째 연도 이거 다 더하시라는 소리입니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이게 내용연수의 합입니다. 그 다음에 분자는요. 역, 순, 거꾸로랍니다. 그러면 여기 1, 2, 3, 4, 5년까지죠. 거꾸로는 누구부터입니까? 얘죠. 5. 그래서 처음에 5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네, 계산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저 자리가 90만원. 그죠? 그래서 얼마 나와요? 30만원 나오시죠. 그래서 여기 감가 상각비 30 대변에는요. 감가 상각 누계액 30 그러면 여기 누계액 얼마가 된다고요? 30 장부가는 70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어디요? 자, 두 번째 연도 해볼까요? 두 번째 연도는요. 똑같이 취득가액 100 마이너스 잔존가치 10 분모는요. 1, 2, 3, 4, 5 합 분자는요. 이제 역, 순 처음에가 5였죠? 그 다음은 지금 뭐 되겠냐? 이제 4가 되는 거죠. 15분의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옵니까? 24만원 나옵니다. 그럼 이 자리 얼마 돼요? 24만원. 여기 24만원. 그럼 누계액은요? 54만원. 장부가는 얼마가 됩니까? 네, 46만원. 자, 세 번째 연도.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요 자리만 바뀌겠죠? 15분의 3이 될 겁니다. 그럼 얼마가 나올까요, 여러분? 네, 18만원 나옵니다. 18만원, 18만원. 누계액은요? 72만원. 그러면 여기 얼마 나옵니까? 28만원. 네 번째 연도는 얼마 나올까요? 네, 12만원 나옵니다. 요 자리가 2로 바뀌겠죠? 12만원. 근데 조금 눈치 있었으면 알 겁니다. 지금 얼마씩 줄어드나요? 6만원씩 줄어듭니다. 예, 이 계산이 이 분자가 그렇게 15분의 1만큼 감소돼서 그게 6만원이거든요. 6만원씩 감소될 겁니다. 해보시면. 그럼 여기 누계액은 또 얼마 나오나요? 예, 84만원 되죠. 그럼 여기요? 16만원. 장부가 마지막은 얼마 나옵니까? 예, 6만원 나옵니다. 그럼 여기 90. 그래서 여기 얼마요? 10. 이렇게 될 겁니다. 연수합계법을 좀 어렵다고 하시는데 하시면 계속 해보시면 크게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정액법하고 정률법은 꼭 하셔야 됩니다. 연수합계법을 설사 못하겠다고 하더라도 정액법과 정률법은 꼭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생산량 비례법. 생산량 비례법은요. 네. 자, 1차 생산량 비례법은 어떻게 하라고 써 있나요? 그 위에 공식 보시면 취득 원가 마이너스 잔존 가치. 그러면 취득 원가 얼마요? 100 마이너스 잔존 가치 10. 잔존 가치는 10이니까 곱하기 분모가 뭐래요? 총 추정 생산량. 우리 이 기계 가지고 몇 개 생산할 거라고요? 10,000개. 10,000개 예상하고 있는데 18년에 몇 개 생산했다고요? 크게 분자라고요. 18년에 몇 개 생산했다? 1,500개. 저거 계산하시면 답입니다.
그러면 얼마 나오나요? 13만 5천원. 그럼 여기 감가 상각비 13만 5천원. 여기는요, 대변은 감가 상각 누계액 13만 5천원. 그럼 누계액 13만 5천원. 장부가는요, 누계액 빼주는 거죠. 86만 5천원. 19년엔 어떻게 됩니까? 19년엔 분자만 바뀌겠죠. 19년엔 몇 개 생산했대요? 2,500개. 그래서 분자만 2,500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얼마 나오세요? 22만 5천원. 그래서 여기 22만 5천원. 그럼 누계액은요? 36만원. 장부가는요? 64만원. 이렇게 되겠죠. 하실 수 있겠죠? 당부 드렸지만 정해법, 정률법은 꼭 하시라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감가상각의 회계 처리. 감가상각 회계 처리하는 건 해봤지만 우리 이것만 됩니다. 간접법만. 뭐는 안 돼요? 직접법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우리 회계 처리할 때 모양새가 다 이랬죠. 차변은 감가 상각비, 대변은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썼었죠. 직접법은요, 요 자리가 누계액이 아니라 뭐예요? 직접 자산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표현된다고. 예를 들면 이렇게 표기하면 뭐냐면, 우리가요 기계를 샀으면 기계에 100만원 처음에 샀을 때 장부에 이렇게 쓴다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쓰겠죠. 네. 자, 잠깐만요. 감가 상각비가 10만원이라고 가정할게요. 이번에 10만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직접법으로 표기하면요, 뭐가 줄어들어요? 자산이, 이게 직접 줄어들어요. 그러면 장부에 이렇게 써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간접법으로 쓰면 누계액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장부에. 기계 얼마? 100. 밑에 뭐 감가 상각 누계액 10. 누계액을 뭐 해주겠다? 빼준다. 그래서 옆에 빼주는 숫자 90 이렇게 쓴다고요. 여기 빼준 이 가로는 뺄 셈의 의미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쓰면 이것보다 오른쪽처럼 간접법으로 쓰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냐면 왼쪽처럼 이렇게 딸랑 써버리면 보는 사람이 헷갈리죠. 보는 사람이 왜 헷갈립니까, 여러분? 보는 사람 입장에선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써놔버리면 이 기계가 얼마에 샀다는 거야? 지금 90만 원에 샀다는 거야? 아니면 1000만 원에 샀다는 거야? 알 수가 없죠. 근데 이렇게 써주면 보는 사람이 좀 쉽죠. 아, 얼마에 샀다? 100에 샀는데 그동안 감가상각이 10만 원 잃어서 지금 이 기계는 90만 원짜리가 됐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죠.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쓰기는 직접법은 한 줄로 쓰니까 더 편할 것처럼 보이지만 보는 사람한테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간접법 표기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라서 간접법으로 쓰는 겁니다. 직접법 안 됩니다. 직접법과 간접법인데 직접법은 허용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취득 후 지출. 예, 중요합니다. 취득 후 지출. 쉬운 말로 뭐다? 수리비 얘기하는 겁니다. 수리비. 자, 그런데 요 표현 꼭 익히셔야 됩니다.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꼭 익히십시오. 이 표현. 자본적 지출은요, 자산이라고 같은 말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비용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혹시 2강을 배울 때, 저희가 2강 배울 때 제가 보수할 때 이렇게 써놓은 적 있죠. 밑에다. 이게 같은 말이라는 소리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자산이고 수익적 지출은 비용이고. 그 다음 다시 돌아와 오셔서 보시면, 그래서 개정 과목이요, 자본적 지출로 하라는 건 자산 이름 쓰라는 건데 그게 건물, 기계, 차량, 비품 그런 개정 과목을 쓰시면 되고, 수익적 지출은 비용 개정 과목을 써야 되는데 그게 뭐냐? 수선비, 차량 유지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미, 자본적 지출은요, 이런 개념입니다. 증가,
증가, 뭐 용도 변경, 가치 상승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은요, 쉬운 말로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돈도 많이 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대대적인 공사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수익적 지출은요, 개념이 회복, 유지, 원래대로 그냥 돌아와요. 그래서 돈이 적게 들어요. 예. 그래서 보통 실무적으로는 돈 가지고 많이 구별을 합니다. 금액 가지고 거의 300만 원 기준 삼아서 이렇게 많이 하지만 여러분은 자본적 지출은 좋아진다. 수익적 지출은 그냥 원래대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고 자본적 지출은 자산 이름 쓴다. 수익적 지출은 비용 이름 쓴다. 사례 엘리베이터 설치, 에스컬레이터 설치 이런 거 자본적 지출. 여러분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설치할 때 돈 엄청 들어갑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거 설치하는 거 뭐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뭐 이제 다 뭐 그거보다 쌀 수도 있고 뭐 더 비쌀 수도 있지만 평균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엘리베이터. 그리고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늘과 땅 차이죠. 그리고 냉난방 장치 설치. 여러분 여기서 말한 냉난방 장치는 우리 뭐 벽걸이 에어컨, 뭐 스탠드형 에어컨 그런 냉난방 장치가 아니고요. 중앙 냉난방식 그런 냉난방 장치입니다. 여러분 중앙 냉난방은 그거 설치하려면 건물 천정에다 닿잖아요. 그래서 대대적인 공사가 됩니다. 수익적 지출은요, 단순한 겁니다. 도장은요, 쉬운 말로 페인트 칠하는 겁니다. 그냥 겉에 페인트 칠하는 거. 유리 깨졌다, 유리 바꾸는 거. 타이어 펑크 났다, 타이어 교체하는 거. 아주 단순한 것들, 이런 것들은 수익적 지출의 사례입니다. 그 다음 6번. 6번도 중요합니다. 저희한테 뭐요? 팔죠? 이거 꼭 아셔야 된다는 거. 팔면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이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손실은 어느 쪽에 쓴다? 차변. 이익은 대변. 자, 그 다음에 이 금액들은 어떻게 계산할까? 해본 겁니다. 먼저 장부가. 장부가가 뭐라고요? 이게 장부가죠. 취득가에서 누객 뺀 거. 처분가. 얼마에 팔았다는 게 처분가죠. 내가 얼마짜리를 내가 장부에 1,000원이라고 써져 있는 걸 2,000원에 팔았다. 그럼 비싸게 판 거예요? 싸게 판 거예요? 비싸게 팔았죠. 1,000원이 이익이 되겠죠. 처분가액이 낮아지면요. 그러면 손실이 나올 수 있겠죠. 장부가보다 낮아지면 요 금액들은 그렇게 산정이 될 거라는 거. 6번 꼭 아셔야 됩니다. 5번도 중요한 내용이고 7번 건설 중인 자산 위에 그런 계정 과목인데 이게 시험에 나올 때는요. 첫째 차입원가의 자본화라고 했는데 차입원가가 뭐냐? 쉬운 말로요. 이자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본화는요. 자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자. 그럼 우리가 돈을 빌리면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자는 원래 뭐라고 처리합니까? 우리 이자 줄 때는 이자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자를 주면 비용 처리하는 건데 비용 처리하지 말고 뭐로 하라는 소리예요? 자산으로 하라는 소리예요. 그 계정 과목이 뭐냐? 건설 중인 자산이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차입원가의 자본화란 말은 실무적으로 이렇게 건설 자금 이자다 이 말도 쓰는데 뭐 같은 말입니다. 보통 이제 요즘 문제는 차입원가의 자본화라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자산으로 하라는 거구나. 여러분 자본화란 말이 뭐로 하라는 거예요? 자산 처리하라다. 그 말하고 같은 겁니다. 자산으로 써라. 건설 중인 자산 이름으로. 그 다음 두 번째 계약금, 중도금 줄 때 그것도 건설 중인 자산. 자,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지으려고 그래요. 건물 지으려고 하면 우리가 직접 이 건물을 짓진 않죠. 누구한테 맡깁니까? 건설업체한테 맡기죠. 건물 좀 지어달라고. 그럼 우리가 건설업체한테 돈을 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돈 줘야 되겠죠. 뭘 줬다고요? 계약금을 줬어요. 건물 지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계약금 주면 뭐라고요? 금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때는 뭐라고 하라는 거예요?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한다는 소리예요. 왜 건설 중인 자산이요? 아직 이 건물이 다 지어지지 않았잖아요. 짓고 있는 중이니까 건설 중인 자산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은 보통 선급금이라고 많이 하지만 이때는 건설 중인 자산 쓴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 유형자산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는 연습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